네, 일부에서는 제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서 신용 상품이라고 제가 이제 먼저 이걸 갖다가 이해를 시키는 게 이게 이제 다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나 모든 이게 각국의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거는 국가에서 발행한 일종의 신용 상품입니다. 신용 상품이에요. 그냥 돈은 돈 그 자체로 보시면 안 되고 신용 상품으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용 상품이란 이게 상품이 되면 자 우리가 저기 뭐냐 경제에서 그 물가를 물가나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시장의 원리는 공급과 수요의 그 균형을 맞춰에 의해서 그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품을 많이 하면 농산품을 위해서 사과를 드릴게요. 사과를 예를 들게요. 사과가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요? 사과라는 이 과일이 있어요. 사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사과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게 언제 제일 비싼가? 사과라는 과일이. 네, 보통 추석 때나 설날 때나 이게 명절 때 제일 비싸요. 왜 명절 때 왜 비쌀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파는 사람보다도 살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왜? 추석에는 제사도 지내고 같이 과일도 깎아 먹는 게 풍습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를 그걸 갖다가 찾는 사람 많아요. 제사도 지내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보통 사과 과일 가격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보통 농수산물 시장에 이제 경매장에 보면 사과들이 오면 대량으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저온 창고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철 과일이 싸잖아요. 왜냐? 제철 그때 다 이게 출하해서 동시에 다 내놓으면 물량이 한 번에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싸져요. 자, 딸기가 봄에 요즘은 뭐 이게 저건데 저온 창고 때문에 이제 이게 많이 이게 없어졌는데 예전에 저온 창고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딸기나 포도나 딸기는 그 제철 때 굉장히 싸요. 맛있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싸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딸기가 겁나게 비싸요. 왜? 공급에 비해 수요가 겁나게 적으니까. 수요는 있는데 겨울에 딸기 먹고 싶은데 공급이 겁나게 적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딸기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원리의 상품은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돈인 신용 상품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돈을 신용 상품으로 해서 이제 이걸 바라보면 뭔가 좀 이상해지죠. 돈을 신용 상품으로 하게 되면, 그럼 돈이 한꺼번에 많이 이게 쏟아져 내리면, 돈값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자, 역사적인 사례. 옛날 2차 세계적인 일어난 히틀러가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돈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요. 얼마나 그게 떨어졌으면, 독일에 있는 노동자가 돈을 받자마자 식료품 가격으로 막 뛰어가요, 그날, 보통 주봉이나 일봉으로, 하여튼 그날 급여를 받잖아요. 독일의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가. 그러면 막 식료품 막 전력질주해서 뛰어가요. 왜 뛰어가요? 그 뛰어가는 그 도중에 물가가 올라요. 화폐 가격이 떨어져요, 정확히. 왜? 독일 정부에서 나중에 1차 대전 때 패망할 때 전쟁 보상금을 갖다가 뭘로 하냐? 화폐를 찍어서 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독일 화폐를 계속 찍어대니까 화폐가 어떻게 됐나요? 공급이 겁나게 늘어나는 거야. 독일 화폐가 보조하는 신용이 겁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돈의 가격이 떨어져. 물건값이 떨어지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게 물건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돈이라는 신용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독일 정부에서 겁나게 이걸 갖다가 이걸 하니까 기존에 있던 신용 돈들 있잖아요. 기존에 찌는 신용 돈들이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예를 들어서 저기 밥 한 끼를 예전에 5,000원 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10,000원 가지고 먹어야 돼. 제가 한 몇 년 전 여행을 할 때만 해도 5,000원이면 그럭저럭 어지간한 건 다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00원짜리를 줘야 괜찮은 걸 먹어요. 네, 왜 그러냐요?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신용화폐의 신용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돈이라는 상품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신용 상품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신용 경색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죠. 이렇게 돼요. 뭐 얘네 집에 뭐 베네수엘라인가? 어떤 나라, 뭐 아프리카에 무슨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외채를 많이 이제 지은 거예요. 국가가 달러로 해가지고 외채를 많이 해요. 그게 거기 이제 저기 뭐냐 빚쟁이 나라에서 야 돈 갚어 왜 니네 돈 안 갚아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그래 알았어 갚을게 해가지고 자기네 돈을 갖다 막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달러로 바꿔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그 나라의 신용 상품 화폐, 신용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시장이 갑자기 많이 풀려니까 이게 네, 신용 상품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왜 신용이냐면 말 그대로 믿음이 여기 있어야 돼. 믿고 맡기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화폐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신용 상품을 써야 아예 가치가 휴지 조각으로 돼버려요. 뭐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낀 게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에요. 히틀러가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영국에다가 돈을 뿌립니다. 어떤 돈을? 영국 돈을. 영국 달러인가요? 영국이? 영국 달러를 갖다가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휴지 조각이 돼. 영국 돈이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배급 시스템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히틀러가 저기 유럽하고 여기 동쪽으로는 러시아하고 대처 있고, 이쪽 이제 서쪽으로 유럽하는데 다 프랑스까지 다 먹었어요. 여기가. 그럼 누굴 먹어야 하냐? 영국을 먹어야 돼. 근데 영국을 먹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영국을 갖다가 붕괴를 시켜야 돼. 영국이 대영 제국이잖아요. 전 세계에 다 이게 식민지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영 제국이 어디 자본주의 체제예요. 히틀러가 그걸 꿰뚫어 봐요. 예전에 독일처럼 우리가 독일의 1차 대전처럼 그 돈을 갖다 똥값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완전 마비를 시켜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을 뿌립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이게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이런 깽단이 하는 거는 티가 나요. 조잡해요. 위조 지폐가. 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지폐는 이게 틀려요. 거의 100%에 가깝게 똑같이 이게 만들어내요. 근데 위조 지폐인데 독일에서 영국 달러를 갖다 똑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뿌려요, 그냥. 어떻게 뿌리냐? 그러니까 상공에다 막 뿌려요. 그냥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비행기에다가 동폭탄을 뿌리고, 그리고 이게 스파이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거기 스파이 자금으로 쓰라고 영국이나 그 식민지 그쪽으로도 막 돈을 막 뿌려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국 화폐가 그냥 똥값이 됩니다. 영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군수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직격탄을 맞아요. 모든 게. 왜? 장비나 보급품을 다 사들여야 하는데 국가가 찍어내야 돼, 돈을. 영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저기 뭐냐 군수 장비를 사요. 군인들을 먹일 식량, 총알, 대포를 사야 돼. 쉽게 말해서 모든 군 장비야 다. 근데 국가에서 영국 돈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사야 하는데 히틀러가 먼저 해가지고 선수처가 싹 그걸 갖다 뿌려버렸어.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가 돈을 아무리 찍어봤자 그게 되게 휴지 가격이야. 그러면 군 장비나 보급 장비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 시장 못 사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화폐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정확히 신용 상품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다르게 보여요. 참고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달러짜리 갖다 이게 해가지고 포개가지고 하면 뭐 태양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달러를 많이 찍어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 연방준비연구도 미국도 그렇고 시중에 달러가 얼마나 풀려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전부터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이걸 갖다가 경고한 경제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증조 현상이 조금씩 보여요. 보면 왜 저게 보이냐면 보통 부동산이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오르면 뭔가 멈춰야 하거든요. 다들 알거든 머리로 이건 아니다. 근데 계속 올라요. 왜 오를까요? 어딘가에 숨어 있던 지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시중에 예전에 이게 돌지 않던 그 신용화폐 돈들이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라오기 쉽게 말하면 지하 벙커에 이게 지하 창고에 그냥 이게 벽돌 쌓듯이 쌓은 화폐들이 이제 시중으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럼 나중에 실물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실물 쪽으로 들어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어디서 뭔가 모르는 신용 상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경매장에서 이 사과가 우리가 어디서 모르던 사과가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큼 필요한데 소모할 게 이게 갑자기 1000만큼이 어디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물건들. 그러면 경매시장과 동시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사과값이 폭락을 하죠. 마치 이와 같아요. 화폐도 어딘가 있는데 이게 실물시장으로 해서 이게 실물시장으로 나와요. 이 화폐 이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네. 화폐의 가격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어납니다.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돈의 특징이 뭐냐면 사과나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모를 해요, 사람이. 보통 먹거나 쓰면 나중에 고장나고 자동차도 소모를 하잖아요. 소모를 해요. 근데 신용화폐는 뭐냐면 소모가 안 돼요. 100년, 1000년, 만년이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찍어내면 소모가 돼요. 자, 돈을 갖다가 누가 씹어먹는 사람 있나요? 자, 돈으로 이렇게 벽돌 싸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돈은 돈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았죠. 소모가 안 돼요, 돈은. 근데 우리가 이런 상품, 사과, 과자, 식량, 쌀, 자동차, 집도 소모가 돼요. 때가 되면 집도 한 길어봤자 7, 80년 또 되면 집도 허물어지고 소모가 돼요. 근데 화폐는 소모가 안 돼요. 그냥 계속 누적이 돼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계속 누적이 돼요. 자, 지폐를 이렇게 먹는 사람 있나요? 지폐로 집을 짓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뭐 지폐로 이렇게 날로 불 때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소모가 안 돼요. 신용 상품이라는 상품은 소모가 안 돼요. 계속 쌓여요. 이게 일반 상품하고는 틀려요. 다른 일반 상품은 소모가 돼서 소멸이 돼요.
근데 신용상품은 소멸이 안 돼요. 그냥 쌓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신용상품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어딘가에 저기 벙커 창고나 지하에 다 있던 것들이 얘네들이 어느 순간 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뭔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갖다가 이게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이 아니 벽돌 쌓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내가 뭔가 속는 것 같아. 돈의 가치가 옛날에 내가 예를 들어 1조 원을 갖다가 뻥커 창고에다가 했는데 예전에 1조 원이면 진짜 나라 하나도 살 정도의 돈이었는데 요즘은 1조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진짜 옛날에 1조 원이면 조그마한 나라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는데 1조 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 빌딩 좀 몇 개 큰 거 몇 개 사면 끝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차곡차곡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던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물로 이제 이제 올라오고 싶은데 법이 그게 안 돼요. 못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세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값이 오른 게 뭐냐면 세탁용으로 많이 쓰게 돼요. 돈 세탁용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치가 있어요. 어느 가치가 있냐? 돈 세탁용으로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돈 세탁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성이 요즘 많아요. 왜? 지금 이게 지하에 있던 이 돈을 갖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이걸 갖다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비트코인밖에 좋은 게 없어. 비트코인 값이 최근에 예전에 내가 안 좋다고 말했는데 쫙 올라갔잖아요. 그게 돈 세탁용으로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수요가 눌릴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신데. 구린 돈들이 돈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게 신용카드나 이제 은행이나 하면 1월 한 장까지 다 기록이 남겨요. 이동하는 게. 근데 구린 돈들은 그렇게 움직이면 다 걸리잖아요, 당국에.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직접 화폐로 해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최고 좋은 방법이 국경도 넘고 이렇게 하려면 비트코인 가상화폐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가상화폐를 갖다가 아예 차라리 법적 제도화를 하려는 게 이유예요. 왜? 그걸 추적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구린 돈이나 이런 거 갖다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 세탁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값이 막 쭉 올라갔잖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이게 뭔가 밑에 깔려있는 이 돈, 내가 벽돌로 차곡차곡 쌓는 이 지폐들이 가치가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나중에 이거 보니까 휴지 조각이 될 건 보이는 거야. 그 얘네들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도권 밖으로 이걸 올리려면 그에 대한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못 오잖아. 그게 자기가, 이게 뭐 수백조 원을 이게 벙커창고에 쌓아놔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왜? 제도권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내가 수백조 원이 있는데 그 수백조 원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가 빌딩 한 저기 한 5천억 원짜리 빌딩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 그럼 내가 5천억에 대한 그거 갖다가 그 추징하고 그 증명을 다 해야 돼. 못 해. 그러면 다 나중에 그 몰수를 당해요. 법적으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거 돈 세탁을 해야 돼요. 돈 세탁하기가 이게 비트코인이 좋은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값이 청정부지로 오른 게 돈 세탁용으로 비트코인밖에 좋은 게 없어서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이런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아예 그냥 이걸 위쪽으로 양성화 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성화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 돈 세탁용으로서 별로 쓸모가 없어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들이 몰래 위로 뽀글뽀글 조금씩 올라와요. 자, 그런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네, 이제 실물로 들어가요. 천상 실물을 살 수밖에. 그럼 왜 부동산 사? 우리 열받게 금이나 사지. 금을 사잖아요. 다 추적해 들어가요. 그게 금은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금을 누가 얼만큼 있는지 그 당국에서 다 그걸다가 다 이거를 다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켜. 그럼 나중에 그 불려가면 그 금에 대한 그 출처나 이런 거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요렇게 돼서 그걸 증명을 못하면 다 뺏기는 건 당연하고 깜빵까지도 가야 돼. 잘못하면. 이제 머리를 겁나게 굴리는 거야. 이제 그게 이런 돈들이 이제 차 명의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면 최고로 이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실물이에요. 실물의 제일 대표적인 게 좋은 게 뭐냐? 동산이에요. 동산을 말 그대로 이게 딱 잡아가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산이에요. 동산이 대표적인 게 뭐냐? 금이에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규제가 많고 이거는 추적을 많이 하는 게 힘들고 보통 미술품, 문화재. 그래서 미술품, 문화재들이 시중에서 거래가 안 돼요. 안 나와 잘. 왜? 그냥 화폐로 다 질러가지고 다 사가버려 그냥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문화재나 이런 동산, 이런 조각품, 미술품 이게 시중에 안 돌아다녀요. 다 이게 이런 다 이게 다 해서 그거를 그게 최고 보존성이 진짜 뛰어나고 좋으니까. 아니 그러면 옛날에 히토리옷도 있고 뭐 이렇게 비싼 금 뭐 은노구통도 있잖아. 이제 그거를 손을 대면 국제의 모든 건 이게 다 이걸 감시를 해요. KGB도 감시하고 CIA도 우리나라 국정원도 기무대 모든 청와대에서 다 그걸 갖다가 감시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재나 이런 거 갖다가 시간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그럼 매점 매석 법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쳐버려. 걔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매점 매석은 기본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뒤져요. 바로 티나 그런 거는. 그걸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기는. 한 번에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시장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매점 매석법에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거 손을 못 대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문학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천억만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영역이 없어요. 왜? 다 같이 감시를 받아요. 그 부자들이 되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산이 1,000억 원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마음대로 못해요. 부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막 하고 막 이것저것 페라리도 람보르기니도 하고 그럴 거라고.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돈이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데 다 규제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규제가 덜 받는 게 보통 한 30억, 40억 정도까지는 당국에서 놔둬. 한 30억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30억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규제가 하나씩 이제 이게 딱 족쇄를 줘.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다 할 것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가 되면 이게 국가나 여기 기관으로부터 족쇄가 하나씩 찰칵 이게 돼요. 부자 이게 별로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들지 부자 되잖아요. 막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유 내가 한 100억 원만 있어도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나중에 이 형은 금융당국에서 한 번씩 불려가요. 부자들 돼요. 그리고 경고를 한 번씩 때려요. 얘네들을. 그럼 나중에 그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 고소하고 형사처분까지도 다 해요. 깜빡까지도 가요. 지 맘대로는. 자기 돈 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못 해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지노선이 30억 정도예요. 왜냐면 30억까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30억까지는 족쇄를 안 채워요. 자유로워요. 30억까지는.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이 이제 내 재산이 5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족쇄가 하나가 딱 잡히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족쇄가 또 하나가 딱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1,000억원이 넘으면은 족쇄가 여기저기 막 잡혀, 이제. 1조 원이 되잖아요. 이제 1조 클럽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제 이게 계속 국가가 모니터링을 해요. 1조 원이 넘는 사람들은. 국가가 모니터링을 해요. 이상한 짓 하면 이제 얘를 갖다가 불러들여요, 얘들은. 뭐 겁나게 이거 무서워서 자기 돈도 못 써,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굉장히 자유롭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족쇄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50억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족쇄가 딱 채워져요. 이게 30억 넘으면 그때부터 하나씩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왜 저는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만 들어봐서 알아요. 그러면 이게 있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안 그렇다고 나중에 보면 그냥 족쇄가 하나씩 채워진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이게 30억 이상은 30억대 이상 자산에 족쇄가 딱 채워진대. 그리고 50억이 넘으면 50억 이상 자산대 딱 족쇄가 채워지고 100억 이상은 족쇄가 이제 3개가 채워진대. 이제 이렇게 족쇄가 하나씩 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부자를 저는 이게 주식이나 할 때 너무 높은 저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게 목표치를 현실 가능한 데다 타겟을 둬야지. 뭐 이병철, 이건희,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 같은 사람이다 목표치를 두면 이거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리수를 쓸 수밖에.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실에 맞게, 여러분 환경에 맞게 이게 포트폴리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30억이 넘어가잖아요. 족쇄가 하나 채워져요. 좋을 거가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짜증나. 예전에 돈 많은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돈 많이 벌지 좋겠지? 겁나게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형부는 짜증나는 일들이 겁나 발생해.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너무 없으면 이거 생존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이 그 선을 잘 지키고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걸 목표로 둬야지 실현 불가능한 걸 목표로 두면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털리게 돼요. 호구가 되고 대부분이. 목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선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300만 원이고 자산이 없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같은 거를 갖다 알고 접근을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할 줄 알아요? 그럼 이거 뭐 자산 공부, 자산하고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한번 내주세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자, 이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인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그거는 제가 강의를 하고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걸 해결을 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